미국인들이 한국 가족을 보고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말도 안 했는데. 한국인들에게는 별일이 아닙니다. 그냥 밥상머리에서 늘 하던 일입니다. 누가 젓가락을 오래 들고 있는지, 누가 말은 괜찮다면서 물만 마시는지, 누가 웃고 있는데도 접시 앞에서 망설이는지 봅니다. 그리고 묻기 전에 먼저 접시를 바꿔줍니다. 너무 당연해서 이름도 붙이지 않았던 그 감각. 서양 심리학에서는 이런 능력을 사회적 감수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 당연한 그 감각이 그날 한 미국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그날 이후 한국식 효도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미국에서 나이 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정말 짧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은 때로는 씩씩한 대답이고, 때로는 아직 독립적인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주 자주, 사실은 괜찮지 않지만, 내 삶에 내 걱정을 얹고 싶지 않다는 외로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생활을 방해하면 안 되고, 자식은 부모의 선택과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고요. 그 마음이 차갑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물러섬이 길어지면 그런 것들이 모두 괜찮다는 말 안으로 숨어 들어가요. 내 주변에도 그런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친구 수전의 어머니는 무릎이 아픈데도 천천히 걸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이웃 톰은 아버지가 보청기를 계속 미루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가 싫다는데 어쩌겠느냐고 했죠. 부모가 스스로 결정하게 두는 것, 자식이 부모의 문을 함부로 열지 않는 것, 듣기에는 참 품이 있는 관계였어요. 하지만 그 품이 있는 거리 사이로 노인들의 통증은 너무 자주 혼자 걸어갑니다. 특히 돈이 얽힌 문제는 더 그래요. 나는 애리조나에 사는 64세 마거릿입니다. 나 역시 그런 부모 중 하나였어요. 아들이 한국 사람과 결혼해 서울에 살기 전까지 나는 내가 제법 독립적인 노년을 잘 보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운전도 했고, 장도 받고, 혼자 병원 예약도 할 수 있었죠. 다만 한 가지, 오른쪽 어금니가 오래전부터 내 일상을 조금씩 좁히고 있다는 사실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찬물을 마실 때만 짧게 시렸어요. 그 다음에는 견과류를 피하게 됐고, 질긴 고기는 왼쪽으로만 씹었습니다. 딱딱한 빵은 남겼고, 사과도 아주 얇게 잘라 먹었죠. 치과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치과 치료, 특히 임플란트라는 말은 병원 의자보다 비용을 먼저 떠올리게 했어요. 얼마가 들지 모른다는 그 막막함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 말이 고마울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고마움이 싫었습니다. 미안해서 싫었고, 아직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더 싫었죠. 친구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메뉴판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결국 수프를 골랐죠. 누가 왜 매번 부드러운 것만 먹느냐고 묻기 전에 요즘은 속이 편한 게 좋더라고 먼저 웃었습니다. 숨기는 일도 오래 하면 생활 기술처럼 되더군요. 그래서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밥은 잘 먹어요? 잘 먹지.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없어. 괜찮아. 통화는 늘 부드럽게 끝났고 아들은 안심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조심스러움 안에서는 진짜 불편이 밖으로 나올 틈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면 집 안은 늘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냉장고 앞에 서서 저녁으로 뭘 먹을지 한참 생각했어요. 먹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지만 실제로 꺼내는 것은 늘 비슷했습니다. 부드러운 요구르트, 오래 끓인 수프, 물에 적신 크래커 같은 것들이었죠. 가끔은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가족 사진을 보다가 아들이 어릴 때 사과를 통째로 베어 물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에게 지금의 내가 사과 한 조각도 조심스럽게 잘라먹는다고 말하기가 이상하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정말로 늙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가기로 한 날, 비행기 안에서 나온 단단한 빵을 나는 그대로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따뜻한 물만 조금씩 마셨어요. 아들이 피곤하냐고 물었을 때도 응, 조금 피곤하네 하고 웃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기다릴 때는 나도 모르게 오른쪽 턱을 손으로 감쌌죠.
아주 짧은 동작이었고 나조차 거의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에게 아프다는 말부터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나는 그때도 내가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내 옆에서 큰 소리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밀어주겠다며 빼앗지도 않았고 어디 아프냐고 다그치지도 않았어요. 다만 공항 의자에 앉을 때 내 물병을 먼저 열어주고 차에 탈 때 뒷좌석 문을 조금 더 넓게 잡아주었습니다. 처음엔 그것도 낯설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사람인가 싶어 마음 한쪽이 굳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순간마다 고마움보다 먼저 내 나이를 확인받는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짧은 순간들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요. 바로 내 한국 며느리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저녁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자리에 앉혔고 손주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하며 의자를 조금 빼주었어요. 식탁에는 갈비찜과 계란찜, 따뜻한 국, 여러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낯선 집에서 받는 저녁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냄새였죠. 나는 며느리의 정성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비찜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씹는 순간 오른쪽 어금니가 딱 멈췄습니다. 소리를 낼 정도로 아픈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씹으면 얼굴이 굳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휴지를 집었습니다. 입 안에 고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옮기고 휴지를 접어 접시 뒤쪽으로 밀어두었죠.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손주가 맑은 얼굴로 물었어요. 할머니, 왜 고기를 휴지에 넣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젓가락이 멈췄고 며느리가 국을 뜨던 손도 아주 잠깐 멈췄어요.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빨리 웃었죠. 괜찮아. 정말 맛있어. 비행기를 오래 타서 조금 피곤한가 봐. 아들은 바로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엄마,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다른 걸 준비할까요? 그 말에는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듣고 싶었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었고 며느리의 상이 문제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싫었어요. 나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맛있어. 내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때부터 며느리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하고 묻지 않았어요. 내 입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찬을 정리하는 척, 국그릇을 옮기는 척, 식탁의 모양을 아주 조금씩 바꾸었죠. 갈비찜 큰 그릇은 내 앞에서 살짝 멀어졌고 계란찜은 내 손 가까이 왔습니다. 앞 접시는 오른손이 닿기 쉬운 자리로 옮겨졌고 숟가락은 국그릇 옆에 가지런히 놓였어요. 물컵도 내 손가락 끝이 닿는 곳으로 슬쩍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에게 공항에서 본 것 중 뭐가 제일 신기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손주의 시선이 내 접시에서 자기 이야기로 옮겨갔어요. 그러는 사이 며느리는 국을 조금 더 떠서 내 그릇에 살짝 부어주었습니다. 많지도 않게, 새로 차려주는 티도 나지 않게요. 잠시 뒤에는 작은 가위로 아이 반찬을 잘라주는 척하더니 내 접시에도 고기를 아주 작게 잘라 올려두었습니다. 질긴 힘줄이 붙은 부분은 자기 접시로 가져가고 부드럽게 풀린 살만 내 앞에 남겼죠. 어머니, 이쪽이 더 따뜻해요. 며느리는 그 말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그 손길이 감동으로 느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불편했어요. 왜 자꾸 내 접시를 바꾸지? 내가 그렇게 못 먹는 사람처럼 보이나? 모두가 내가 늙었다는 걸 알아차리게 만들려는 건가? 그런 뾰족한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평생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살아온 사람에게 누군가 대신 접시를 움직여주는 일은 배려이기 전에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나는 미국식 예의에 익숙했습니다. 누군가 괜찮다고 말하면 그 말을 믿어주는 것. 굳이 더 들여다보지 않는 것,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두는 것. 그래서 며느리의 조용한 손길을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혹시 한국 가족은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나는 아직 손님인데 내 접시와 숟가락까지 바꾸는 건 너무 사적인 일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무례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나를 편하게 하려는 행동이 잠시 내게는 나를 통제하는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작은 고기 조각을 숟가락 위에 올려 국물에 살짝 적셔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굳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겁낼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나는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미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잡게 만들었어요. 며느리의 손은 조심스러웠지만 내 자존심은 아직 그 조심스러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나는 잘 먹었다고, 정말 맛있었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죠. 다만 내 입이 따라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방으로 올라와 문을 닫고 나서야 손끝이 아직 오른쪽 턱 근처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조금 화가 나 있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부끄럽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은 이미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죠. 왜 나는 고기 한 점도 자연스럽게 먹지 못하게 됐을까? 왜 누군가의 친절이 위로가 되기 전에 먼저 늙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질까? 나중에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식사가 끝난 뒤 부엌에서 짧은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했잖아. 너무 살피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그 말은 나를 모른 척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내가 평생 해온 괜찮다는 말을 존중하는데 익숙했어요. 내가 괜찮다고 하면 더 묻지 않는 것이 내 독립성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아주 낮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오늘 고기를 거의 못 드셨어요. 비행기에서 빵도 안 드셨고 공항에서 턱을 만지셨어요. 식탁에서는 물부터 찾으셨고 큰 고기는 휴지에 뱉으셨어요. 밥도 그냥 드신 게 아니라 국물에 적셔서 조금씩 드셨어요. 음식이 낯설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일도 우리가 똑같이 차리면 어머니는 또 맛있다고만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핵심은 누가 더 좋은 자식인가가 아니었어요. 아들은 내 말을 믿어 나를 지키려 했고 며느리는 내 말 밖으로 새어나온 행동을 보며 나를 지키려 했습니다. 사랑의 크기가 달랐던 게 아닙니다. 사랑이 바라보는 곳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차이 앞에서 내 오랜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리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낮에 내가 마음속으로 며느리를 오해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왜 내 접시를 건드리느냐고 속으로 나를 세웠던 나. 국을 더 부어주는 손길을 부담으로만 받아들였던 나. 아이의 시선을 돌려준 것이 내 체면을 지켜주려는 일이라는 걸 몰랐던 나.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누군가 내 말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이미 하고 있던 말을 들어준 것일 수도 있겠구나.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마음을 담고 있어서 혼자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구나. 그날 밤 나는 배가 고파 잠에서 깼습니다. 저녁을 먹었는데도 속이 빈 것 같았어요. 오른쪽 턱은 묵직했고 입 안은 마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잠든 기척이 들리고 집 안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만 마시고 올라오면 된다고 생각했죠.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부엌 쪽에 희미한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도 왜 내려오셨어요? 하고 묻지 않았어요. 놀란 얼굴을 크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컵을 천천히 내려놓고 말했죠. 어머니, 따뜻한 물 드릴까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내가 밤중에 부엌까지 내려온 이유를 이미 조금은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먼저 숨을 고를 시간을 주는 말투였어요. 나는 습관처럼 괜찮다고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말이 목 안에서 걸렸어요. 하루 종일 너무 많이 써버린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따뜻한 물을 따라 내 앞에 놓고 작은 그릇에 차를 조금 우려냈습니다. 손을 데우듯 컵을 감싸고 있으니 낮에 식탁에서 삼키지 못했던 장면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손주의 질문, 접시 뒤로 밀어둔 휴지, 작게 잘린 고기, 내 안에서 올라왔던 불편한 자존심까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한참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음식이 입에 안 맞으셨던 게 아니라 혹시 씹는 게 조금 불편하셨을까요? 그 한 문장에는 추궁이 없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는 서운함도 없었고 거짓말을 들켰다는 느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누군가 내 비밀을 캐낸 것이 아니라 내가 들키고 싶지 않았던 일을 부끄럽지 않게 꺼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것 같았거든요. 나는 컵만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금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찬물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는 딱딱한 것만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다 치과 상담을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비용이 먼저 떠올랐어요. 말문이 열리자 오래 갇혀있던 걱정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얼마가 들지 모른다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생각보다 큰 비용을 듣게 될까봐 겁이 났고, 나중에 추가 비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자기 일처럼 떠안을 것 같았어요. 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사랑받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방식이 돈의 부담으로 바뀌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나 때문에 돈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오래 그 마음을 혼자 들고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괜찮다는 말 안에는 정말 괜찮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 내 생활을 흔들고 싶지 않다는 뜻도 있고, 아직은 혼자 버틸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뜻도 있었어요. 며느리는 내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다는 얼굴로 나를 오래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물컵이 비어갈 때마다 조용히 채워주었습니다. 그 조용함 때문에 나는 더 말할 수 있었죠. 그러다 며느리가 자기 휴대전화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병원을 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치료를 결정하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전에 며느리는 먼저 내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비용이 제일 걱정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통증보다 비용을 먼저 짚어준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대부분은 어디가 아프냐고 묻거나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내가 가장 무서워한 것은 통증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간 뒤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될까봐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앉아 있을 내 모습이 무서웠어요. 며느리는 바로 그 부분을 크게 만들지 않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만큼 작게 만들어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먼저 네이버에서 모두닥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임플란트 무료 견적은 모두닥이라는 문장이 또렷하게 떠 있었어요. 네이버에 모두닥 검색 후 임플란트 무료 견적을 누르면 바로 견적을 받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화면을 천천히 내 쪽으로 돌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결정부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상 견적과 정보를 확인해보자는 거예요. 이젠 치과마다 전화 돌릴 필요 없이 전국 치과 가격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요. 돈 드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던 찰나 100% 무료라는 말에 안심이 들었습니다. 서울대 의대간호대 출신이 만든 검증된 서비스라고 했어요. 뼈이식 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이라 나중에 추가 비용 걱정할 일이 없다고요. 정보를 입력하고 카카오톡 수신하기를 누르자 제 상황에 딱 맞는 치과 정보가 떴습니다. 심지어 영수증 인증한 사람만 리뷰 쓸 수 있어서 광고 후기 없이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숫자는 사람을 차갑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손잡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내가 가장 고마웠던 것은 바로 그 조심스러운 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가 좋다거나 여기로 가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치료 결과를 약속하지도 않았고 내 몸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막연함을 조금 작게 만들어주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죠. 그 정보가 치료를 결정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원 문을 열기 전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겁먹고 서 있지 않도록 가족이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정보가 되어주는 정도였어요. 그 차이가 내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 임플란트는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할 큰 비용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밤 한국의 부엌에서는 그 걱정이 따뜻한 물 옆에 놓인 하나의 정보가 됐습니다. 해결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결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그 작은 차이 때문에 나는 처음으로 임플란트라는 말을 듣고도 숨을 끝까지 내쉴 수 있었어요. 아들이 언제부터 깨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부엌 입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어요. 예전 같으면 나는 얼른 웃으며 아무 일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서둘러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컵을 내 쪽으로 조금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몰랐던 게 많았네요. 나는 아들을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 오래 잘 숨겼고 아들은 내 대답을 믿어주는 것이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나는 아들의 손등 위에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믿어준 것도 사랑이었다. 하지만 내가 괜찮다고 말할 때마다 정말 괜찮았던 건 아니었단다.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물 끓는 소리도 멈춰 있었어요. 치과를 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치료를 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닫혀있던 문 하나가 조금 열린 것 같았죠. 낮에는 내 접시가 바뀌었고 밤에는 내 걱정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나는 한국식 효도가 큰 선물이나 거창한 결심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붙잡고 있던 괜찮다는 말을 부끄럽지 않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옆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 아들의 질문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괜찮아 하고 묻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 바로 안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잠깐 더 머물렀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요? 너무 딱딱한 건 피할까요? 걷다가 힘들면 말해줘요. 그런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어색함이 나를 편하게 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내 괜찮다는 대답을 사랑의 끝으로 삼지 않고 대화의 시작으로 다시 놓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변화가 고마웠습니다. 한국의 식탁이 며느리만 바꾼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듣는 방식까지 조금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조용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제 일 때문에 이렇게 차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 치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이 올라오는 죽과 부드러운 계란찜, 잘게 무친 나물, 따뜻한 국을 내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놓았습니다. 국이 줄어들면 아주 조금만 더 부어주었고 숟가락은 다시 내 손 가까이에 놓였죠. 물컵도 전날처럼 내 손끝 옆에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가족 모두가 그 변화를 특별한 사건처럼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은 신문을 보듯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다가도 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잠깐 기다렸어요. 손주는 자기 계란찜을 작게 떠서 내 그릇 옆에 놓으며 웃었습니다. 이건 입에서 사라져요. 며느리는 그 말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아이의 밥을 한 숟가락 떠주었죠. 누구도 나를 환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나를 중심으로 소란스럽게 돌지 않았고 다만 내가 덜 애쓰도록 작은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침마저 조금 겁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모두가 나를 아픈 사람처럼 대하면 어쩌나 싶었어요. 내가 숟가락을 들 때마다 가족의 시선이 내 입으로 몰리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드셔야 한다고 재촉하지 않았고 아들은 내 그릇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어요. 손주는 자기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부드러워요? 나는 한 숟가락을 천천히 삼키고 웃었습니다. 이건 아주 부드럽네. 그러자 아이는 안심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 이거 많이 드세요. 며느리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속도에 맞춰 우리도 천천히 먹자.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할머니를 기다리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천천히 하자는 말이었죠. 내가 가족의 속도를 늦추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식탁 전체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도움을 받으면서도 작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전에 동네 시장으로 나갔을 때도 그 감각은 한 번 더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가려던 길보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평평한 골목을 골랐고 중간에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있는 길로 천천히 걸었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며느리가 계단 많은 길을 피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내 팔꿈치 가까이에 섰습니다. 붙잡지는 않았어요. 내가 필요하면 손을 얹을 수 있을 만큼만 가까이 있었죠. 시장 안에서 며느리는 딱딱한 간식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있는 작은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늦추더니 부드러운 두부 요리를 하는 식당에 들어가자고 했어요. 어머니, 여기 냄새가 좋아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내 입이 불편해서 여기로 왔다는 말은 없었죠. 하지만 내가 덜 겁내고 먹을 수 있는 곳을 골랐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도 며느리는 가장 부드러운 고기 조각을 내 앞접시에 놓았고 아이가 내 접시를 오래 보면 다른 이야기를 꺼내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도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따로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뜨거운 국물을 내오며 작은 앞접시와 숟가락을 하나 더 놓아주었어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나를 아픈 사람처럼 확인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손님이 편하게 먹기를 바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배려가 필요하면 먼저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가 불편해서요. 조금 작게 잘라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해야 비로소 배려가 시작됐죠. 그런데 그날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는 설명보다 먼저 숟가락이 놓였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오래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더 많은 장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내 접시를 움직인 것은 나를 못 먹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약점을 모두에게 보이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체면을 잃지 않도록 식탁 전체를 조용히 내 편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내가 자존심이라고 붙잡고 있던 것은 사실 혼자 버티는 습관에 가까웠고, 며느리의 배려는 그 습관을 부수지 않으면서 옆에 손잡이를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시장을 나오는 길에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친절만은 아니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무거운 짐을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손이 나가던 이웃, 식당에서 말없이 입구 가까운 자리를 닦아주던 주인, 내 숟가락이 멈추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며느리. 한국에서는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도 그 말을 끝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감각을 눈치라고 부르고 그런 마음을 효도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이름보다 먼저 내 몸이 그것을 알았어요. 말보다 먼저 나를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국을 앞둔 밤, 우리는 마지막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도 아무렇지 않게 부드러운 반찬을 내 앞에 놓았어요. 나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엔 조금 불편했어요. 누가 내 접시를 바꾸는 게 내가 늙었다는 걸 확인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나를 작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작아지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요. 며느리는 잠시 눈을 내리더니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편하게 드셨으면 했어요. 그 짧은 대답에 나는 목이 메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들은 내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아니면 우리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질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답을 빨리 듣고 안심하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말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뒤 나는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웃었어요. 한국 며느리는 형사 같네. 고기 한 점 못 씹는 것도 다 본다고?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웃었죠. 하지만 곧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감시가 아니었어. 내가 괜찮다고 말했는데도 내 물컵과 숟가락과 걷는 길을 봐준 거야. 내가 도움을 청하기 전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도와준 거야.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멈췄습니다. 한 친구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 요즘 고기를 잘 안 드셔. 나는 그냥 입맛이 변한 줄 알았어. 다른 친구는 병원 얘기만 나오면 괜찮다고 하는 아버지 얼굴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날 모임은 평소보다 조용히 끝났어요. 한국 이야기가 외국 문화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의 집 식탁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며칠 뒤 한 친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 한국 이야기 생각나서 엄마한테 전화했어. 처음엔 또 괜찮다고 하셨는데 오늘 뭘 드셨는지, 씹기 불편한 건 없는지 천천히 물어봤어.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치과를 미루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 또 다른 친구는 주말에 어머니 집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 앞에서 포옹하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돌아왔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식탁에 앉아 함께 점심을 먹어봤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고기를 아주 잘게 자르고도 한참을 씹지 못하는 걸 그제야 봤다고 했어요. 그 친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엄마랑 가까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먹는지는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그 말을 듣는데 한국에서의 첫 저녁 식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가끔 전화를 자주 하는 일이 아니라 같은 식탁에서 그 사람이 어디서 멈추는지 봐주는 일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때 나는 내 이야기가 한 가족의 작은 미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가 괜찮다고 말하고 자식이 그 말을 믿어 안심하는 장면은 미국의 많은 집에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독립과 부담 주지 않음을 예의로 배워온 문화의 빈틈이었죠.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본 것은 그 빈틈을 부드럽게 메우는 또 다른 문화였습니다. 말이 끝난 자리에서 시선이 시작되는 문화, 질문보다 먼저 접시가 움직이는 문화, 부모의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통증을 혼자 두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 모임의 대화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괜찮으시대. 아직 혼자 잘 지내셔. 하고 금방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번 더 묻게 됐습니다. 정말 잘 드시는지, 오래 걷는 길은 피하고 계신지, 병원 이야기가 나올 때 표정이 굳지는 않는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모두 조금씩 한국 식탁의 방식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변화가 거창한 운동처럼 퍼졌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커피 한 잔 사이에, 통화 한 번 사이에 아주 작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뭘 드셨어요? 씹기 힘든 건 없었어요. 병원 얘기하면 부담스러우세요. 그 질문들이 누군가의 집에서는 늦게나마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지금도 누군가 임플란트 비용이 걱정돼 미루고 있다고 말하면 병원을 정하라는 말부터 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상 견적과 정보를 확인해 보라고 말해요. 모두 다 임플란트 무료 견적에서 카카오톡으로 견적 결과를 받아보고 상담 전 참고할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은 구체적인 다음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확인이 치료를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겁먹고 미루는 부모에게는 가족이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첫 번째 불빛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은 그 불빛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괜찮다는 말이 언제나 대화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가져왔어요. 이제 나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면 그 말도 믿어라.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는 말아라. 숟가락이 멈추는지 보아라. 물컵이 비는지 보아라. 걷는 길이 힘들어지는지 보아라. 한국의 식탁은 그렇게 부모를 본다. 나는 미국인이고 내 집은 여전히 애리조나에 있습니다. 하지만 64세 어느 봄, 한국의 한 저녁 식탁에서 나는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고 살던 가족의 감각을 보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묻기 전에 자리를 바꾸고, 들키지 않게 도와주며, 괜찮다는 말 뒤에 남은 마음을 끝까지 혼자 두지 않는 감각. 그것이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효도였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에는 부모의 침묵까지 밥상 위에 따뜻하게 앉혀주는 힘이 있습니다.